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네, 화려한 성공 신화주의 가려진 이야기들, 또 엄청 빠르게 성장했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속사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여러 유튜브 채널의 심층 분석 영상들이랑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2차들부터 시작해서 저가 한우 브랜드들, 또 한영화로, 명륜 진사갈비, 김밥 프랜차이즈까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세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 나열이 아니고요. 이 프랜차이즈들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 속에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걸 좀 읽어내고 싶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일부 본사들의 좀 문제적인 관행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보는 거죠.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를 얻고 싶으실 테니까 저희가 중요한 통찰 위주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때 국민차돌이라고 불렸잖아요. 이차돌. 네, 정말 대단했죠. 네, 이 브랜드가 어떻게 그렇게 확 떴다가 또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2017년에 1인분 6,900원 이 가격으로 차돌박이 내놓으면서 완전 훼성처럼 등장했어요. 맞아요. 2021년에는 전국 매장이 327개까지 늘어났으니까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이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일단 초기 전략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 복잡한 숯불 대신에 간편한 철판을 썼고요. 아, 운영을 단순화했군요. 네. 그리고 뭐 상추쌈 같은 부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과감히 없애서 운영을 진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시스템으로 승부했다. 그렇죠. 딱 표준화된 조리 매뉴얼, 뭐 불판 온도, 고기 두께, 굽는 시간, 심지어 접시에 딱 놓는 방식까지 모든 걸 시스템화한 거예요. 와, 손맛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맛을 낸다. 이게 철학이었는데 본사 교육 딱 5일 받으면요. 진짜 초보자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SNS에 뭐 해시태그 차돌박이 성지, 해시태그 이채돌 이런 해시태그 넘쳐났고 매장 앞은 맨날 줄 서 있고. 네, 난리였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1차돌 같은 유사 브랜드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아, 따라하는 것들. 네, 그래서 2차돌이 4년 동안 진짜 힘들게 상표권 분쟁을 벌여서 2022년에 결국 이겼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죠. 법적으로는 이긴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석들을 보면요. 이 법적 승리가 오히려 몰락의 시작점이 됐다고들 해요. 왜죠? 너무 빨리 확장한 것에 대한 좀 자만심, 그리고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 대한 과신, 이런 게 있었던 반면에 본사 내부에서는 부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거죠.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2021년에 327개였던 매장 수가요. 2022년에 287개, 23년에는 180개. 그러다 24년 말에는 119개까지 확 줄어요. 헉,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네. 가맹점 연평균 매출도 2020년에 한 7억 원 정도였는데 24년에는 4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거의 뭐 40% 이상이 그냥 사라진 보죠. 와, 그럼 점주들은 정말 힘들어졌겠네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그 가성비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격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죠. 완전 족쇄가 된 거죠. 적자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본사 대응이 좀 뭐랄까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데요? 매출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신메뉴를 11종이나 내놨어요. 그러면서 관련 식자재 17개 품목을 점주들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급하고 돈 내라고 청구한 거예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네. 팔리지도 않는 재고는 쌓여가는데 반품도 안 해주고 한 점주 인터뷰 보니까 매출은 40% 떨어져서 월세 내기도 힘든데 주문하지도 않은 걸 막 내려놓고 돈 내라니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답답했겠네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 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좀 늦은 뒤였죠. 신뢰가 깨진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재고 문제가 아니라 본사랑 가맹점 사이에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본사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사인 다른플러스 재무 상태요. 그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던데요. 2023년에 당기 순손실이 135억 원.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네,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죠. 외부 감사인은 의견 거절까지 냈다고 하던데 이게 상장사 같으면 바로 상장 폐지 사유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 배경에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보여요. 어떤 건가요? 첫째가 2019년에 이옥철 대표 개인한테서 2차 돌 상표권을 한 45억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근데 실제 돈을 준 게 아니고 회사가 대표한테 이미 빌려줬던 대여금 45억 원이랑 이걸 상계 처리한 겁니다. 아, 퉁쳤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회사 돈 45억 원이 대표 개인한테 이미 나갔고 그 빈자리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상표권으로 메꿨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감사에는 이 대여금 자체가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봤고요. 회사 돈이 대표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네요. 또 다른 문제는요? 네, 두 번째는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은 상태인데도 2023년 말 기준으로 주주나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관련 회사들에게 빌려준 돈이 48억 원이나 돼요. 아니 회사가 망해가는데 돈을 빌려줬다고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감사인은 이 돈 역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고 했고요. 셋째는 2023년에 알짜 직영점 4곳이랑 다른 브랜드 매장을 대표가 지분 100% 가진 개인 회사 DM스토어에 한 14억 5천만 원을 넘겼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전액 손실 처리, 즉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공짜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받을 가능성 없는 돈으로 처리해서 장부에서 그냥 지워버린 거죠. 와. 정리하면 가맹점주들한테는 주문도 안 한 식자재 밀어내면서 부담 떠넘기는 동안 본사 안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원 돈이 오너 일가나 관련 회사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결국 다른플러스는 2025년 2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요. 브랜드 리뉴얼도 시도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정육각이나 초록마을 사례처럼 시스템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스템 이전의 신뢰와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2차 돌 사례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다면 다음으로 볼 저가 한우 열풍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 바로 유행 따라 하기와 단기 이익 추구 문제를 보여줍니다. 아, 네. 100g에 9,800원 이런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때 정말 날렸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미 초반부터 이거 원가율이 60% 넘고 한우값 계속 오르는데 이거 지속 가능하겠냐? 잠깐 유행하다 끝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네, 지금 관련 검색량이나 언급량 보면 확 줄었고요. 기존 점주들은 매출 떨어져서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고질적인 패턴이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어떤 아이템이 반짝 뜨면 일부 본사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비슷한 브랜드 급하게 만들고 단기간에 가맹 점수만 확 늘려서 초기 가맹비랑 물류마진만 챙기고 나중에 브랜드 망가지든 말든 책임 안 지는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과거 스몰비어, 대만 카스테라, 쌀핫도그, 탕후루, 저가 맥주 진짜 많았죠. 네, 1년도 못 가고 사라진 유행 아이템들 역사가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근데 더 좀 뭐랄까 기가 막힌 건요. 이렇게 단기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는 그 저가 한우 본사들이 이제는 다음 타겟으로 저가 돼지갈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이템만 바꿔서 또? 네. 예를 들어서 저가 한우 선두주자였던 돌판 한우 본사. 거기가 지금 부산에서 성공한 100g당 3,000원대 돼지갈비 브랜드를 그대로 베껴서 옛날 한우때랑 똑같이 가맹점을 모으고 있대요. 와, 불과 3개월 만에 43호점 계약했다고 막 홍보하고 있고요. 또 다른 8,800원 한우 따라했던 업체는 이번엔 3,800원짜리 저가갈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기존 8,800원 소고기 메뉴까지 같이 판다고. 허허. 아니 그럼 기존 8,800원 한우점주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어떤 소스에서는 이걸 보고 변태스럽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참, 왜 하필 돼지갈비냐면요. 한우보다 원가가 훨씬 낮고 가격 변동성도 적어요. 그러니까 마진 구조 짜고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아, 본사 입장에선 다루기 편하겠네요. 네. 실제로 지금 돼지갈비 전국 평균 가격이 100g당 1,600원대 수준으로 꽤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약간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다는 의혹이에요. 편법이요? 네, 원래 법적으로 가맹사업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피하려고 기존의 다른 회사가 쓰던 정보 공개서를 돈 주고 사서 사업자 정보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아, 정보 공개서를 산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 정보 공개서라는 게 공정위에 등록하는 건데 본사 재무 상태나 가맹점 현황, 계약 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일종의 회사 이력서 같은 건데 이걸 건너뛰려고 꼼수를 쓴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아까 말한 그 저가 한우 선도 업체의 돼지갈비 브랜드 정보 공개서를 보면요. 그런 정황이 좀 보여요. 기존의 신면속촌이나 갈포식당 같은 다른 회사 정보 공개서를 활용하는 적도 있고 상호명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지석구에서 지금 이름으로. 심지어 3,800원 갈비 따라한 브랜드는 아직 정보 공개서 등록도 안 하고 매장부터 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표는 사실 가맹점주랑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가맹점 수 늘려서 본사 이익, 뭐 오픈 마진이나 물류 마진 같은 거 극대화하고 나중엔 브랜드를 그냥 팔아넘기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 9,800원 저가 한우 본사가 과거에 200장 돈가스라는 브랜드를 매각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저가 한우 브랜드도 매각 협상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해요. 마케팅 방식도 비슷하다면서요? 네, 심지어 홈페이지 디자인도 똑같은 거 그냥 복붙하고 유명 코미디언 모델로 쓰는 것까지 재활용하면서 최대한 빨리 싸게 하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브랜드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은 본사 자체가 축산 유통 쪽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고기 종류랑 가격만 바꾸면 비교적 쉽게 새 브랜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그 8,800원 한우랑 3,800원 갈비 같이 하는 본사는 가맹 본사 대표랑 축산 유통 계열사 대표가 형제 관계일 거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매장 운영 노하우보다는 그냥 가맹점 모으는 마케팅 노하우만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네요. 그렇죠.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참, 유행을 쫓는 단기 사업 모델의 폐해가 심각하네요. 이번엔 좀 다른 유형인데요.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금융사기 의혹, 한양화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한양화로 2년 만에 160개 매장 열면서 엄청 빨리 컸죠. 근데 최근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여기도 유명 연예인, 유튜버 동원해서 광고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됐던 신발 브랜드 스베누 사태랑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폰지 사기,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 또는 금융 다단계 사기 개념을 잠깐 짚고 가야 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업에서 번 돈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돌려막기죠. 아, 한양화로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좋은 고기를 싸게 대량으로 들여오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알려졌어요. 이런 사기 수법이 사실 새로운 건 아는데 왜 계속 당할까요? 그게 참 사기꾼들이 정말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새로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한양화로 대표 3명은 구속됐고 매장 수도 50개 밑으로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맹점에 준 고기 질도 엄청 나빴다고. 썩은 고기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점주들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본사가 투자 사기를 벌인 것과 별개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는 합법적인 계약 관계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본사가 잘못했어도 계약은 계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고 장사가 안 돼도 가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보통 중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엄청 물어야 해요. 헉, 점주들은 본사 잘못이랑 상관없이 가게 문 닫을 때 막대한 비용, 뭐 초기 투자금 날리는 건 물론이고 위약금에 가게 원상복구 비용까지 이걸 다 떠안내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초기 투자금 보통 2, 3억 들잖아요. 인테리어까지 하면 근데 이거 대부분 대출일 텐데. 네, 근데 심지어 그 대출조차 본사가 알선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위약금에 은행빚에 세금까지 하면 진짜 빚더미만 남겠네요. 네,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점주들은 거액의 빚만 주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회생하면 빚을 많이 탕감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또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명륜 진사갈비.
네, 여기도 3년 만에 500개 넘게 매장 내면서 엄청 성공했죠. 네, 근데 최근에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 조사 받고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검찰이나 세무당국이 보는 구조는 대략 이런 거예요. 일단 본사인 주식회사 명륜당이 은행에서 싸게 한 4%대 금리로 약 690억 원을 빌려요. 네. 이 돈 중에 상당액인 792억 원을 명륜당 대표 부부가 지분 90%를 가진 특수관계사,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회사죠. 네. 페이플이라는 곳에 담보나 보증도 없이 그냥 빌려줍니다. 페이플. 거긴 뭐 하는 곳인데요? 원래 유가공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자금 운영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 페이플이 다시 이 돈을 JS 엔젤 네트워크 내부 같은 12곳 이상의 대부업체에 총 822억 원을 빌려둬요. 대부업체. 네, 이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명륜당이 소유하거나 컨트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나 나중에 만든 샤브롤데이 예비 가맹점주들한테 연 10% 중반대, 그러니까 꽤 높은 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본사가 은행에서 싸게 빌린 돈으로 여러 달이 거쳐서 결국 가맹점주들한테 비싸게 이자놀이를 했다. 이런 의혹이군요. 그렇죠. 이게 미등록 대부업 운영 같은 불법 소지가 있고 또 대출해줄 때 가맹점주들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 안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4년에 명륜당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0% 이상 확 줄었는데 이상하게 이자 수입은 43억 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급증했어요. 장사는 안 됐는데 이자 수입은 늘었다? 네, 이 이자 수입 대부분이 바로 그 페이플이랑 관련 대부업체들한테서 나온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러면 점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치명적일 수 있죠. 만약에 샤브월데이 같은 경우 100평 넘는 큰 매장 열려면 창업 비용이 10억 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본사가 알선해준 고금리 대출로 받았다면 와,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매장 마진율, 월 매출 2억 기준 약 7%로 추정하면 진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대부분을 본사에 그냥 이자로 바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스에서는 이걸 노예계약 아니냐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만약에 브랜드 인기 떨어져서 매출 줄면 그냥 바로 파산할 수도 있겠네요. 위험이 훨씬 커지죠. 이런 심각한 논란 때문에 명륜당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던 협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법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네, 명륜당은 이달 2025년 6월 안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조사 4국에 아주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관련 대부업체 중 일부는 이미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았고요. 잘 나가던 브랜드 이면에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선 사례들이 좀 극단적인 금융 문제나 사기 의혹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좀 더 일상적인 문제를 볼까요? 김밥 프랜차이즈 사례인데요. 아, 네. 대전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이죠. 한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50여 명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에 신고했다는 거. 네. 어떤 내용이었죠? 주요 불만이 뭐냐면요. 첫째, 볶음 참깨나 당근채, 단무지, 기름, 김 같은 필수 식자재를 본사가 딱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데 이게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쌌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깨는 53% 이상, 기름은 60% 이상 비쌌다고 주장해요. 둘째는 본사가 김 가격을 1년 사이에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 올렸는데 왜 올렸는지 근거를 전혀 공개 안 했다는 거고요. 재료비는 오르는데 김밥값은 못 올리게 하고. 그렇죠. 세 번째 불만이 그거예요. 재료비는 오르는데 본사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제하니까 가맹점만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본사 입장은 좀 다른데요. 점주들이 정식 절차 안 따랐고 가격 강제한 적 없다. 그리고 일부 품목 빼고는 본사 전용 상품이라 시중가랑 비교 어렵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양쪽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본사의 좀 과도한 통제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점주들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네, 앞서 본 사례들이랑 유형은 좀 달라도 결국 본사랑 가맹점 사이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점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반복되는 패턴들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죠. 가맹점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본사의 빠른 외형 확장, 이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필수 품목 강매 같은 걸로 이익을 좀 착취하는 구조도 보이고요. 재무 정보나 가격 정책 투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심지어 한양화로나 명륜진사라이디처럼 폰지 사기나 불법 대부업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저가 한우갈비 사례처럼 유행만 좇는 카페캣 브랜드들이 막 생겨났다가 문제 일으키고 사라지는 폐해. 트렌드만 보고 섣불리 창업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도 확연했죠. 네, 맞아요. 2차 돌 사례는 시스템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신뢰가 깨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보여줬고, 저가 한우나 갈비처럼 진입장벽 낮아 보이는 아이템도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 한양화로처럼 초기 투자 비용 높은 경우는 사기 위험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명륜진사갈비처럼 겉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도 속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점주 사이의 힘의 균형이 너무 안 맞고 정보도 너무 비대칭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 창업,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경고 메시지예요. 네, 여러 소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일단 화려한 광고나 본사가 이만큼 벌 수 있다고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계약 직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직접 떼서 보셔야 해요. 본사의 진짜 재무 상태, 빚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외부 감사인이 낸 감사 의견, 이거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 의견이 한정이나 의견 거절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니까 그냥 피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과거 이력, 예를 들어 망한 회사 정보공개서 사서 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입지 선정도 본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요즘 또 워낙 자영업이 힘드니까 일부 본사들이 창업비용 0원, 무이자 대출 지원, 월세 지원 막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달콤한 조건 뒤에는 엄청 비싼 물류비라든가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제대로 관리 안 해주는 부실한 사후 관리 같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조삼모사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또 지금 장사 안 되는 가게 자리에서 그냥 업종만 바꾸는 업종 변경 창업도 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 자리가 문제면 어떤 브랜드를 가져와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좋은 입지랑 진짜 괜찮은 브랜드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프랜차이즈라는 화려한 세계 이면에 있는 다양한 위험과 함정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분명 프랜차이즈가 성공적인 창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철저한 사전 조사와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행 따라서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는 떴다 방식 사업 모델, 또 불투명한 운영 방식, 가맹점을 착취하는 구조, 이런 게 왜 계속 반복될까요? 글쎄요. 과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본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 정보 공개 의무를 더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본사랑 점주 모두가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면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